아니, 진짜 나 옷 벗을 거야. 아니, 내가 먼저 벗을 거야. 여기 한국의 한 술집에서 두 미국 여성이 서로 옷을 벗겠다며 아웅다웅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두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옷을 벗겠다고 하는 광경을 지켜보던 한국 남성은 당혹스러워 주변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앨리슨 스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나 자란 26살 미군 병장이었어요. 군인 가문의 막내딸로 자라면서 군복을 입는 것은 제게 당연한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용사셨고 두 오빠는 각각 해병대와 공군에서 복무 중이었어요. 저희 집 거실 벽에는 성조기와 함께 걸린 가족 군복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2차 대전 참전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베트남전 훈장, 첫째 오빠의 해병대 졸업식 사진, 둘째 오빠의 공군 조종사 임관식 사진까지요. 그 사진들을 보며 자란 저에게 군인이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었어요. 훈련소에서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의 그 벅참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스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후계자 같았거든요. 동기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훈련받을 때마다 나는 세계 최강 미군의 일원이다라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어딘지 모르게 연약하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제안이 날아온 건 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같은 기수로 입대한 동기 제시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앨리슨, 나랑 주한미군 지원해보지 않을래?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주한미군이라니 그게 뭔가 싶었거든요. 제가 아는 해외 파견지라고는 독일이나 일본 정도였는데 한국은 솔직히 지도에서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거기가 어디야? 왜 하필 그런 곳에?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부탁이야.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 같이 지원하자.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경쟁률이 200대 1이라고 하니 어차피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6.25 전쟁과 DMZ 정도였고 그마저도 역사 시간에 대충 들은 정도였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워낙 경쟁률이 높다고 하니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달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거예요. 제시카와 저 둘 다 동시에 말이에요.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로 한국에 가야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지원한 이상 가야 했어요. 스톤 가문의 자존심상 도망칠 수도 없었고요. 출발 전 한 달 동안 한국에 대해 급하게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경제적으로도 꽤 발달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밖의 세상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 자체는 꽤 현대적이었지만 모든 게 미국보다 작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체격도 평균적으로 작았고 목소리도 조용했어요. 역시 아시아는 이런 분위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우월감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기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풍경이 참 독특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이 미국의 단독주택 중심 주거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로도 미국보다 좁았고 차들도 대부분 작은 크기였어요. 여기서 정말 1년을 보내야 하나 싶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지에 도착해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 카투사 병사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들과의 첫 만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치고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 병사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군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일단 체격부터가 달랐습니다. 평균 키가 저보다 작았고 어깨도 좁아 보였어요. 목소리도 작고 조용했고 말투도 극도로 예의 바른 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마치 군인이라기보다는 예의 바른 학생 같았어요. 이게 정말 군인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훈련받던 남성 동기들은 대부분 건장한 체격에 큰 목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카투사들은 너무 조용하고 차분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어요. 첫 주 동안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지 안에서의 생활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카투사들과의 소통에서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그들은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선후배 관계를 중시했으며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미국 동료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바로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카투사들은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한국식 예의였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첫 주말이 되었을 때 제시카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앨리슨, 기지 밖으로 나가볼까? 서울 구경이라도 하자.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기지 안에서 본 한국의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밖도 비슷하게 단조롭고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기지 안에만 있었던 터라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미국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호를 지켰고 길거리의 쓰레기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은 미국의 대도시와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젊은 커플들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고 친구들끼리 온 그룹들도 웃음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절제되어 보였지만 동시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진 후에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혼자 걷는 여성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밤 10시가 넘어서도 여성들이 혼자서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네소타의 작은 도시에서도 밤늦게 여성이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어린 여학생들까지도 밤늦게 혼자 집에 가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운동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미국에서도 조깅은 인기 있는 운동이지만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뛸 수 있는 환경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제시카와 함께 한강 근처까지 가봤는데 거기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강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혼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밤늦은 시간에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제시카에게 물었습니다. 전쟁 위기에 있다는 나라치고는 너무 평화로워 보이지 않아? 제시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뉴스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 북한과 휴전 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들었던 정보는 대부분 전쟁 위험이나 군사적 긴장 상황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사람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노인분이 타시자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일어났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날 밤 기지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작고 연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도시의 모습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카투사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 조용하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단순히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신중한 것이 반드시 약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날부터는 카투사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그들의 조용한 성격은 미국식 군대 문화와는 달랐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은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한 주가 더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자주 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시카와 함께 다녔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도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24시간 편의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음식 문화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매운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나름대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특히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음식들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안전의식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등이 저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어쩐지 마음이 이상하게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우월감이나 편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 같은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특별한 곳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예감도 들었어요. 이 낯선 땅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파견 근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뭔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묘한 예감 말이에요.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제 일상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어느새 한국 남자친구가 생겨서 주말마다 데이트를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함께 서울 구경을 다니던 저희였는데 이제는 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조금 서운했어요. 제시카와 함께 이 낯선 땅에 왔는데 그녀가 연애에 빠져 저를 홀로 남겨두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현지인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건 그녀에게도 큰 변화였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혼자서 한강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 일이 없어서 나간 길이었는데 강변의 야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강변 공원을 밤에 혼자 걷는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산책을 하다가 조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저도 뛰고 싶어졌어요. 미국에서도 조깅을 즐겼던 터라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빌린 운동복을 입고 한강으로 나가서 혼자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짧은 거리만 뛰었는데 점점 거리를 늘려가며 1시간 정도씩 뛰게 되었습니다. 한강에서의 러닝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땀을 식혀주었고 한강 다리들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러닝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거의 매일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간단히 저녁을 먹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한강으로 향하는 게 제 새로운 루틴이 되었어요. 제시카는 남자친구와의 시간에 빠져 있었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한강에서 뛰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비슷한 시간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지는 않지만 묘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뛰는 여성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러닝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점점 더 늦은 시간까지 뛰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9시경에 시작해서 10시쯤 끝냈는데 어느새 11시가 넘어서까지 뛰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밤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었거든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건 한국에 온 지 3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따라오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강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 비슷한 속도로 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음악 사이사이로 발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제 발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속도를 줄여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들었던 안전교육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말 것, 누군가 따라온다면 즉시 인근 상점이나 밝은 곳으로 피할 것. 하지만 한강은 넓은 공원이었고 주변에 즉시 피할 만한 건물은 없었어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곳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서 너무 방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군대에서 배운 호신술이 자동으로 발동된 거죠. 재빠르게 몸을 돌리면서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낮춰 어깨로 받쳐 올린 다음 앞으로 던졌습니다. 완벽한 어깨 던지기였어요. 상대방은 제 앞으로 날아가면서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공중에서 몸을 틀더니 마치 낙법을 하듯이 부드럽게 굴러서 일어섰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멈춰섰고 그 사람도 일어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상대방을 봤는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 지갑이었어요. 제가 러닝할 때 허리에 차고 다니는 작은 힙색에서 떨어진 지갑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황급히 사과했어요. 그 남자는 웃으면서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영어로 It's okay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어로는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괜찮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의로 제 지갑을 주우려고 따라온 사람을 공격자로 오인해서 넘어뜨린 거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은 제가 던진 것을 완벽하게 받아넘겼어요. 만약 낙법을 몰랐다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었어요. 일단 제가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 반성이 들었고 동시에 그 남자의 낙법 실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지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저는 계속 한강에서 러닝을 했습니다. 다만 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어폰 볼륨도 낮췄고 주변을 더 자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로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 앞을 지나쳐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따라잡고 싶어서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뛰었는데도 좀처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의 러닝 폼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마치 전문 운동선수 같았죠. 거의 5분 정도 전력 질주한 끝에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제가 따라잡자 그 남자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때 그분이시죠?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이름은 민재였고 육상 선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닝 실력이 그렇게 뛰어났던 거구나 싶었어요. 저 역시 미군 병장이라고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민재는 생각보다 영어를 잘했어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온 지 몇 달 되어서 간단한 한국어는 할 수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종종 한강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점점 의도적으로 같은 시간에 나가게 되었어요. 함께 뛰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재와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요. 어느 날은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러닝을 마친 후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간단히 음료수를 마시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현재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저녁에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리라고 하더라고요. 육상을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니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달리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러닝뿐만 아니라 서울 여러 곳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민재가 추천해준 맛집들을 가보거나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대 안에서 제가 한국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선들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남성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는 여자 같다. 왜 하필 한국 남자를 만나냐? 같은 말들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주말, 민재와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부대 동료 몇 명이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붙으면서 노골적으로 비웃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자 실물을 보니 정말 왜소하네. 같은 말들을 영어로 중얼거리면서요. 민재는 영어를 알아들었지만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들은 점점 더 도발적이 되었어요. 심지어 한국 남자가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민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예비군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는데 그 말투가 전혀 도발적이지 않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당당했어요. 그 순간 저는 민재에 대해 뭔가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는 달라 보였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부대 동료들은 민재의 반응을 보고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와 헤어진 후 기지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부대 내에서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민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제가 다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제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민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거든요. 그런 소중한 관계를 다른 사람들의 무지한 편견 때문에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주말 이후로 부대 내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몇몇 남성 동료들이 대놓고 저와 민재의 관계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이클이라는 텍사스 출신 병사가 가장 심했습니다. 덩치도 크고 유도를 오래 해온 사람이었는데 한국 남성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뭘 배우는 거냐? 실제로는 약할 텐데 왜 그렇게 허세를 부리냐? 같은 말들을 계속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지만 마이클의 계속되는 도발에 점점 동조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민재와 홍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무리들과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마이클을 포함해서 4명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마이클이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민재는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런 애가 군인이었다고 마이클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앨리슨도 참 이상하네. 진짜 남자가 뭔지 모르나 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모욕이었어요. 민재도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예비군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에 마이클과 동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예비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마이클이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군대가 뭘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걸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도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민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럼 제대로 붙어보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재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려고 했지만 민재가 제 손을 조용히 잡더니 말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소에서 하죠. 민재가 수락한 것도 놀랐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가 더 놀라웠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민재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큰 웃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다음날 일요일, 홍대 근처의 한 태권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재가 아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민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마이클은 유도를 오래 했고 덩치도 크다고요. 민재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 태권도 사단입니다. 괜찮겠어요? 그제야 민재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만 봤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태권도 사단이라니
상당한 실력자라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태권도장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과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님께서 친절하게 스파링 장비를 빌려주셨어요. 헤드기어, 호구, 글러브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도복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 조용한 IT 직장인이 아니라 진짜 무술인 같았습니다. 도복을 입고 띠를 매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반면 마이클은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유도복을 입지 않은 게 아쉽다면서 농담까지 했어요. 확실히 체격적으로는 마이클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키도 더 크고 어깨도 넓었거든요. 스파링이 시작되기 전 민재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한국식으로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민재를 보며 비웃었지만 관장님께서 제지하셨어요. 무술은 예의로 시작한다고 하시면서요. 드디어 스파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초는 서로 거리를 재며 탐색전을 벌였어요. 마이클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유도 특유의 낮은 자세로 민재의 다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재빠르게 뒤로 물러서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균형을 잃는 순간을 노려 앞차기를 날렸어요. 마이클이 황급히 막았지만 민재의 발차기 스피드가 예상보다 빨랐던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의 공방이 오간 후 마이클이 점점 공격적이 되었어요. 체격의 우위를 이용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전혀 밀리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발차기로 응수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이클이 크게 전진하면서 태클을 시도했는데 민재가 완벽한 타이밍에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정확히 마이클의 헤드기어를 강타하는 소리가 태권도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이클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헤드기어를 쓰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승부는 그렇게 끝났어요. 관장님께서 민재의 손을 들어주시며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마이클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어요. 동료들도 말없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재의 실력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그의 침착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승리한 후에도 전혀 자랑하지 않고 마이클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봤거든요. 마이클은 잠시 말이 없다가 민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안하다 라고 영어로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이나 민재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권도장을 나오면서 저는 민재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당신을 넘어뜨렸을 때 왜 안 넘어졌어요? 민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UDT 출신이에요. 그냥 피한 거죠. UDT라니 한국 해군 특수부대였잖아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완벽한 낙법을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민재는 단순한 태권도 사단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충격과 감탄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민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술집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특별했어요. 민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기쁨과 동시에 그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제시카와 그녀의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더블 데이트를 했어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이후 루프탑 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즐거웠는데 갑자기 제시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앨리슨, 우리 1년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맞아요. 주한미군 파견 기간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1년 후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동안 민재와의 관계에 빠져있느라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있던 상태라 감정이 더 격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제시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 역시 한국인 남자친구와 진지한 관계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이런 제약이 있어야 하는 건지, 왜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건지 말이에요. 술 기운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군복 벗을래. 그리고 정말로 옷을 벗어버렸어요. 안에 입고 있던 스포츠탑 차림이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상관없었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제시카가 깜짝 놀라더니 저를 따라서 나도 저녁이라고 외치며 상의를 벗었어요. 두 한국 남자들은 당황해서 저희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희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진심이야. 제가 민재에게 말했어요. 전역하고 당신이랑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민재와 함께하는 삶을 원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군복을 벗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전역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럴 수 있는 건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민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확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숙취에 눈을 떴을 때 민재가 콩나물국을 들고 있었습니다. 해장용이라고 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젯밤의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어제 한 말, 진심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역할 거야. 민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군 병장 앨리슨 스톤이 아니라 민재의 연인이자 미래의 아내가 되는 거였어요. 스톤 가문의 전통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도 모든 것보다 민재와의 사랑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거든요.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가장 클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아버지께서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전역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이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을 이겨내게 해줄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민재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후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이신 아버지는 스톤 가문의 군인 전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전역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민재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가족들과 연결했을 때의 그 긴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와 두 오빠가 모니터에 나타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가족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저 전역하고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순간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고 두 오빠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눈썹이 점점 찌푸려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한국 남자? 비실비실한 놈들과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냐?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신 채로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스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왜 미국 남자들이 많은데 굳이 외국인과 결혼하려 하느냐는 말씀까지 쏟아내셨어요. 내가 군인 가문을 욕보이려 하느냐?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으시는 건지, 왜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 한국 남자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더욱 화를 내셨어요. 전쟁도 제대로 치러본 적 없는 나라 놈들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재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제안을 했어요. 그럼 직접 겨뤄보세요. 민재와 아버지가 직접 붙어보시고 아버지가 이기면 결혼 포기할게요. 화면 너머로 모든 가족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앨리슨,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좋다. 그 한국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보자.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민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이었고 혹시 민재가 다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6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건장하시고 젊을 때 격투기도 배우셨거든요. 민재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는 놀라기보다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민재가 아버지를 걱정하더라고요. 걱정 마. 아버지도 옛날에 군대에서 격투기 하셨어. 그리고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이야. 제가 민재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끝까지 해야 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아버지의 첫인상이 기억나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받으셨어요. 다음 날 기지 내 훈련장에서 대결이 열렸습니다. 다른 미군 동료들도 구경을 왔고 심지어 몇몇 한국군 장교들도 참관했어요. 순간 이게 너무 큰일이 된 것 같아서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용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6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체격이었어요. 여전히 근육도 탄탄하고 움직임도 날렵하셨습니다. 반면 민재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 간단한 규칙을 정했어요.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제압이나 기절하면 승부 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공격하셨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격투기 기술을 사용해서 민재를 제압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민재는 계속 방어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공격을 피하고 맞기만 할 뿐 반격은 하지 않았어요. 몇 분이 지나자 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대로 해봐.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반격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군인은 늙어도 군인이야. 장난치지 말고 덤벼라. 아버지가 소리치셨을 때 민재의 표정이 변했어요. 마침내 진지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주먹을 날리는 순간을 노려서 완벽한 타이밍에 발목 걸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셨고 민재가 재빠르게 제압했어요.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바닥에 누우신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실지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이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크게 웃으셨습니다. 하하, 덩치로 판단할 게 아니었구만. 그리고 일어나시면서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왜 한국 군인을 진돗개라고 부르는지 이제 알겠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마침내 민재를 인정해 주신 거였거든요. 민재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버지가 민재에게 물으셨어요. 김민재입니다, 아버님. 민재군, 미안하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앨리슨이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민재에게 한국의 군사 역사나 태권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민재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민재가 UDT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관심을 보이셨어요. UDT라면 우리로 치면 네이비실 같은 거 아닌가?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그럼 부대 출신이었구나. 그럼 그때 일부러 공격 안 한 거네?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르신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더욱 기뻐하셨어요. 역시 군인다운 생각이야. 앨리슨, 내가 진짜 좋은 남자를 찾았구나. 아버지와 민재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편견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서로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앨리슨, 아버지가 틀렸다. 민재는 정말 훌륭한 남자야. 결혼 축복한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배웅할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민재군,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그리고 언제든 미국에 놀러와. 가족으로 환영하겠네. 그렇게 가장 큰 장벽이었던 아버지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두 오빠는 아버지가 인정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화상통화로 민재와 대화를 나누신 후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네 라고 좋아하셨습니다. 민재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미군과 결혼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으셨고 문화적 차이도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저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는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특히 민재의 어머님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두 나라의 문화를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식 절차부터 시작해서 음식, 하객 초대까지 모든 것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가족이 모두 협조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민재를 인정해주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항상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진정으로 제 선택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민재도 그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미군 가족들 앞에서 많이 긴장했는데 아버지와의 대결 이후로는 당당해졌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저희는 마침내 모든 장벽을 넘어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톤 가문의 전통도 지키면서 동시에 제 행복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결혼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결혼 문화를 조화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미국식 웨딩과 한국의 전통 혼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부터 고민이었습니다. 민재의 어머님께서 한복을 입어보라고 권하셨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거울에 비친 한복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직접 입혀주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요. 오전에는 한국 전통 혼례를 올리고 오후에는 서양식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이 2배로 복잡해졌지만 양쪽 가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하객 명단 작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시는 가족들과 민재 쪽 친척들 그리고 제 부대 동료들까지 고려해야 했거든요. 특히 마이클과 다른 미군 동료들을 초대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민재가 먼저 제안했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신없이 바빴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준비하는데 미국에서 온 가족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한국 전통 의상에 호기심이 많으셨고 어머니는 계속 사진을 찍으셨어요. 전통 혼례는 정말 엄숙했습니다. 패백을 올리면서 시부모님께 큰절을 드릴 때 이제 정말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시아버님께서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 고 말씀하실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서양식 결혼식에서는 아버지가 저를 민재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민재를 인정하지 않으시던 분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사위에게 딸을 맡기고 계시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하객들도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시카도 미국에서 특별히 와줬고 마이클을 비롯한 부대 동료들도 참석했어요. 마이클은 과거 일을 사과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민재가 서툰 영어로 제 가족들께 인사말을 할 때였어요. 앨리슨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잘 부탁한다 며 민재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결혼식 후 파티에서는 정말 신기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미국 가족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고 놀라는 모습, 한국 친척들이 미국식 파티 문화를 경험하는 모습 등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민재가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주도의 자연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특히 한라산에서 본 일출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민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다짐을 했어요. 저녁 수속을 마치고 나니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민재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룸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어요. 처음으로 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민재와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이 어려웠거든요.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였어요.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관리소장님이 웃으셨어요. 처음에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귀엽다고 웃으신 거더라고요. 한국말 정말 열심히 배우시네요. 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웃들도 처음에는 외국인이 이사 왔다고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옆집 아주머니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한국 음식을 못하면 안 되지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김치찌개 만들기를 배우던 날이 기억나요.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재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는 민재를 보며 진짜 아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안전함이었어요. 밤늦게 편의점에 가도 전혀 무섭지 않았고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자부심이 되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여기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시카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인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도 어렵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몇 달 후 결국 제시카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거리 연애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와서는 새로운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유학 온 한국 대학원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한국 남자 아니면 못 만나겠어. 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제시카의 말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한번 한국 남자의 세심함과 배려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은 부족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저 역시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배려심과 사려 깊음을 보면서 역시 한국 남자가 최고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일도 함께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어학원에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높임법이 가장 복잡했어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구분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한국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시장에 가서 흥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들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직업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지만 다행히 영어 강사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학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제 군대 경험과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수업을 할 때는 정말 떨렸어요. 한국 학생들 앞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와주고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주말에는 민재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경복궁, 창덕궁 같은 고궁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특히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미국의 웅장한 건축물과는 다른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볼 때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 도시가 이제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진짜 고향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새로웠어요. 특히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재와 함께 남산이나 북한산에 등산을 가서 단풍 구경을 했는데 미국과는 또 다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겨울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온돌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게 정말 신기했어요. 민재가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줬는데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봄이 되어 벚꽃이 필 때는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을 하는 문화가 신기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왜 그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민재와 함께 걸으니 정말 로맨틱했어요. 한국 생활 1년째가 되었을 때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 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항상 정말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강 미국만이 제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이 새로운 자부심이 되었어요. 제시카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제 변화에 놀라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농담을 했지만 실제로 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게 되었고 행동도 한국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민재가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2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있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아내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민재가 제게 제안했어요. 태권도 배워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의외였습니다. 제가 이미 군대에서 격투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태권도를 권하는지 궁금했어요. 민재는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미군에서 배운 격투술과 태권도는 완전히 달라.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 수양과 철학이 담겨 있거든.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민재의 태권도 실력을 봐왔지만 그 이면에 어떤 철학이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말에 민재가 다니던 도장에 함께 가봤습니다. 관장님은 50대 중반의 품위 있는 분이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외국인 수련생은 처음이네요. 라고 반가워하셨어요. 도장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격렬한 훈련장이라기보다는 차분하고 정숙한 분위기였어요. 첫 수업에서 가장 놀랐던 건 태권도의 예의였습니다. 도장에 들어갈 때 인사하고 관장님께 인사하고 선배들께 인사하고 모든 것이 예의로 시작되고 끝났어요. 미군에서 배운 격투술은 효율성과 실전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태권도는 인격 수양을 중시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요. 서기 자세, 주먹 지르기, 발차기 등 모든 동작에 정확한 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이미 격투 기술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초부터 천천히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의 모든 동작에는 의미가 있었고 정확한 폼으로 해야만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장님께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차기 연습이 어려웠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등 다양한 발차기가 있었는데 각각의 용도와 활용법이 달랐습니다. 민재가 시범을 보여줄 때는 쉬워 보였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 정말 어려웠어요. 몇 달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차기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관장님께서도 외국인치고는 정말 빨리 늘어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단증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10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올라가야 유단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험은 긴장되었지만 그동안 연습한 것들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민재가 더 기뻐하면서 축하해줬는데 이제 진짜 태권도 수련생이 됐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태권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거 미군 군복을 입던 제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을 때는 소속감과 자부심이었다면 태권도복을 입을 때는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감이었어요. 수련을 계속하면서 태권도의 철학적인 면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관장님께서 가끔 들려주시는 태권도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흥미로웠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같은 태권도 정신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라는 걸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중급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후배들도 생겼고 가끔 초보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장에 온 외국인들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더욱 친근하게 도와주곤 했어요. 어느 날 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취미로 태권도를 배우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태권도 사범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관장님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실력도 부족한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관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민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말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민재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줬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도전해보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태권도를 배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범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도법, 태권도 역사, 철학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된 이론서들을 읽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사전을 끼고 살았습니다. 실기시험도 까다로웠어요. 품새, 겨루기, 격파 등 모든 부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야 했거든요. 특히 격파가 어려웠는데 정확한 타이밍과 힘 조절이 필요했어요. 몇 번 실패한 끝에 간신히 성공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론 시험에서는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해서 더욱 어려웠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범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관장님께서 직접 사범증을 수여해 주시면서 이제 진짜 태권도인이 됐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첫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선생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맞아,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이기도 해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아이들이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특히 내성적이던 아이가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성인반도 맡게 되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왔는데 각자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목적에 맞춰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배운 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1년 후에는 제 이름을 건 도장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셨고 민재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작은 도장이었지만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장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와주었어요. 관장님, 동료 사범들, 제 학생들과 그 가족들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셨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딸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 고 말씀하시는데 과거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제는 오히려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태권도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태권도 정신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시카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도장을 구경하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됐네 라고 농담했지만 실제로 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한국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한국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어. 그 말을 처음 했을 때의 제 마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는 막연한 꿈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과거 미군 병사로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는 소속감과 자부심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중심을 찾은 기분이에요.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민재는 항상 제 옆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주고 성공했을 때마다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라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파견 온 군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는 바로 민재였습니다. 한때는 스톤 가문의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태권도 사범으로서, 한국에 뿌리 내린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민재의 아내로서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큰 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